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인생의 아픔이 그대로 재현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이 자신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부활을 한 희생부활자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희생부활자는 세계에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들의 공통점은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자신을 죽인 자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단죄를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불교에서도 환생이라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선행을 하면 전생에 가족같이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희생부활자나 환생이나 여튼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을 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기 위한 이유는 분명 다르지만요. 저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 환생이나 희생부활자란 것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졌고 저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기적 같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죠. 제 인생을 지옥에서 꺼내준 말도 안 되는 사건.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야기는 제 신혼생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거리를 나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힐끗힐끗하고 보고 갈 말 그대로 여신 같은 미모의 아내와 결혼을 한 행운아였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의 꼴이네 예쁜 딸도 낳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죠. 처음엔 내 여자가 남들에게 시선을 받는 것이 처음엔 우쭐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그것도 애엄마가 아가씨처럼 다니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옷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스커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야, 옷차림도 전략이란 말 몰라? 내 스커트가 1mm씩 짧아지면 질수록 연봉 인상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당신도 이런 내 스타일에 반해서 결혼한 거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치마가 짧아지면 연봉이 올라간다고? 지금 미인계 써서 연봉을 올리겠다는 거잖아.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이 너무 두꺼워. 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고. 자기야, 우리 아직 한창이야. 그리고 내가 회사 간두고 애나 키우면 우리가 이 집 유지하겠어? 맞벌이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내일을 지킬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고이 접어두세요. 나 먼저 간다. 아내의 언변은 정말 사람을 홀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다가도 아내가 제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옷차림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지만 아내에겐 1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거였습니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면 저를 이리저리 구슬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로운 날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 딸, 사랑이를 봐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서방, 자네가 이해하게. 옛날부터 치장하는 걸 좋아해서 아휴, 내가 잘못 키웠지 뭐. 집단에는 애 낳고 나이 들었단 소리 듣기 싫어서 저런 모양인데 그래도 미모가 사랑이한테나 자네한테나 잘하지 않나. 내가 나중에 불러서 한 소리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뭐 제가 예쁜 마누라도 행복한 고민이죠. 괜찮습니다, 장모님. 우리 사랑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늘 감사한걸요.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서 봐. 자조심, 사람 조심, 개 조심. 알지? 오늘도 무탈하게. 응? 어서 봐. 얼른 출근하게. 솔직히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내의 매력적인 외모와 나만 바라봐주는 마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이를 늘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장인 장모님이 일하는 자식들 위해 외손녀 보러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시는 분은 잘 없죠.
제가 용돈이라도 좀 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두 분을 보면 저도 참 복도 많은 놈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회사에 도착하니 능글능글한 부장의 눈은 이미 아내를 향해 있었죠. 아우, 한대리 오늘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아니, 와, 이 각선미 어쩔 거야? 아, 부장님도 참. 전 아직도 제 몸매에 100% 만족 못한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이슬만 먹고 살지? 화장실도 안 가지? 이슬은 먹죠. 부장님이 주시는 이슬이요? 아, 역시 말도 어쩜 이리 이쁘게 할까? 자기 내 애인 할래? 어머, 너무 들이대신다. 컴다운. 오피스 와이프란 말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해드리면 되죠? 그렇죠? 오피스 와이프 좋다. 아, 그래. 회사에선 한대리가 내 오피스 와이프야. 알았지? 부장님도 참. 정말 부장과 아내가 저러는 걸 보면 사무실 다 엎어버리고 저 부장놈을 화장실로 데려다가 작사를 내고 싶었지만 아내와의 한 약속이 있기에 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부장이 새로운데 나 애엄마인 거 알면 어린 것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테니까 굳이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아, 그리고 결혼 반지도 출근할 땐 좀 뺄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자기 나 이해할 수 있지? 우리의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라지만 오피스 와이프라뇨. 남편이 버젓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내 연애라 결혼식도 회사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부르고 조촐하게 올린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대외적으로는 미스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제 이런 사연을 아는 사람은 회사에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야, 너는 벨도 없냐? 부장놈이 스킨십만 안 했지 완전 재수씨 희롱하는 거잖아. 아니다, 희롱도 아니지. 재수씨도 같이 마찬고 치니까 희롱은 아니지. 재수씨 단속 좀 잘해.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와이프도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어. 본인도 일 욕심도 있고 애엄마란 사실 들통나면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어. 너야 그렇지. 솔직히 이 회사 남자들 재수씨 몸매 아주 대놓고 쳐다보는 거 몰라? 어떨 땐 내가 옷 벗어서 재수씨 다리 가려주고 싶더라니까. 구라나, 내가 한 번 갔다 와서 하는 말인데 여자 마음은 한순간이야. 능력 있고 돈 많고 이런 남자 보면 그냥 버스 갈아탄다고.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해. 알아들어?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죠. 사실 제일 속상한 건 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늘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향하지만 집에 가면 또 너무 예쁜 아내, 좋은 엄마이기에 무거운 마음도 한순간, 아내만 보면 얼었던 제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렸거든요. 홀그구, 우리 사랑이 잘 있었어요? 맘마 먹었어요? 엄마 안 보고 싶었어요? 자기야, 우리 사랑이는 여기 코에 점 봐봐. 엄마 닮아서 미인 점도 딱 있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 공주님. 그럼 우리 딸 미모는 따라올 꼬맹이들이 없지. 다 당신 닮아서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이쁜 거야. 그렇지? 자기야,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나도 자기도 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고 시집도 최고로 좋은 데 보낼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 당연하지. 우리 사랑이는 복을 타고 나서 진짜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아이고, 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완전 딸바보들 나셨구만. 너네 딸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뿐인 손녀다.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이쁜 건 할미 유전자도 한몫한 거다. 그치, 사랑아? 엄마도 참. 우리 딸 사랑이가 돌되기 전만 해도 우리 식구는 정말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았죠. 엄마, 왜? 아휴, 어쩌냐. 일을 어째. 무슨 일인데? 사랑이 왜 울어? 사랑이 우는 소리 아니야?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랑이가 다쳤어? 어디 어떻게 다쳤는데? 걸음마다가 그만 거실장에 부딪혀서. 거기 어디야? 어느 병원이냐고? 사랑이가 다쳤다는 말에 아내는 제가 있는 사무실로 왔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사랑이가 다쳤대. 뭐? 어딜? 어쩌다가? 엄마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거실장에 부딪혔나 봐. 어떡해. 당장 병원에 가자. 조퇴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기야, 근데 나 오늘 정말 중요한 PT가 있어. 진짜 석 달 내내 이거 준비해온 거 알지? 1시간만 있으면 발표인데 나 이거 안 하면 승진 못해. 자기야, 자기가 좀 가보면 안 될까? 그래도 엄마가 가야지. 사랑이가 분명히 자기 찾을 텐데. 우리 엄마 있잖아. 괜히 내가 가면 엄마한테 모진 소리나 할 거고. 그냥 자기가 혼자 갔다 와. 오늘 빨리 퇴근할게. 자기야, 자기야. 과장 승진을 위해 아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애가 다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아내 말대로 혼자 병원에 갔고 사랑이는 거실장 모서리에 부딪혀 눈 옆이 찢어졌고 10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서방,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렇죠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차라리 내 눈을 찢지. 왜 우리 사랑이를 다치게 한 건지. 서방,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하네. 요즘 우리나라 성형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상처 아물고 사랑이 좀 크면 성형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이 엄마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애가 다친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것도 그렇고 장모님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진 소리 할까봐 마음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나 봐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온다니까 집사람 이해 좀 해주세요. 자네는 어찌 이리 마음이 태평양인가.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랑이의 눈에는 문제가 없었고 상처만 잘 아물면 괜찮아진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장인 장모님과 저는 사랑이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자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이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아이 키우면 다 겪는 일이구나 생각했죠. 아이 얼굴에 반을 차지할 만큼 큰 반창고를 붙이고 새근새근 잠든 사랑이를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다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뭔 일 있나?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해도 답이 없는 아내. 우리가 결혼한 사실을 회사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꼬박 샜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야.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디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아니고 어제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 사랑이 걱정은 안 됐어? 아니 애엄마가 애가 다쳤는데 일 마치면 바로 와야 하는 게 상식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또 어쩔 수 없었어. 미안. 사랑이는 괜찮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묻냐, 네가 엄마냐라고 마음속으로 말이죠. 아픈 아이를 두고 밤새 회식을 했다고 하면 다른 집 남편들이라면 난리가 나겠지만 저는 부부가 살면서 겪는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행동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내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야근에 주말 근무에 출장까지 도맡아서 가는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또 출장을 간다고? 어떻게 그럼 나밖에 갈 사람이 없는데. 자기야, 이제 자기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 사실대로 회사 이야기하자. 아니, 애엄마를 이렇게 자주 출장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야, 나 과장 달 때까지만이야. 얼마 안 남았어. 자기 자꾸 왜 이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나는 살아보겠다고 멀리 출장도 가는데 출장 가는 사람 잘 갔다 오라는 말도 없이 또 출장이냐고? 그럼 당신이 이 집 유지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든가. 그럼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사랑이만 보고 살림이나 하지 뭐. 나도 그러고 싶어. 매일 출근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또 저렇게 말을 하니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말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한 말이 결코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애미야, 출장 가는데 수영복은 왜 챙겼어? 속옷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엄마 그런가 봐. 근데 왜 캐리어를 뒤지고 그래? 멀리 간다길래 또 뭐 빼먹은 거 없나 살펴봤지. 수영복은 네 서랍에 넣어두마. 엄마, 내가 할게, 내가. 엄마는 사랑이나 잘 봐줘. 자기야, 나 갔다 올게. 출장 가서 수영이라. 아내는 왜 수영복을 챙겨갔을까요? 아내가 짧은 치마를 입어도 빨간 립스틱을 발라도, 그리고 능구렁이 같은 부장놈이랑 아슬아슬한 대화를 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영복을 보자마자 자꾸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늦은 외출은 점점 대범해졌고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날이 좋잖아. 날도 좋은데 우리 사랑이 데리고 산책이나 갈까? 요즘 사랑이 어린이집 가고 나선 친구들 좋다고 난리야. 언제 저렇게 컸는지 신기하지 않아? 근데 어쩌지? 나 모임이 있는데. 또 모임? 요즘 모임이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엔 와인스쿨. 아니, 요즘 거래처랑 저녁이라도 먹으면 소주는 아예 안 먹더라고. 어찌나 아저씨들이 눈이 높은지 와인 이름을 막 이야기하는데 나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갔다 올게. 회사 동기 모임, 필라테스 모임,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이제 하다하다 와인스쿨이라뇨. 그런데 이렇게 모임은 다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출할 때 속옷 고르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렸고, 화장은 점점 더 짙어지고 향수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잔향이 강했습니다. 휴일인데 장인 장모님도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하고 전 그날 사랑이와 집에서 놀았습니다. 휴일인데 엄마도 없고 아빠라도 잘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아이와 놀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 빨리 받아야 한다는 듯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마구 뛰어댔죠. 박 과장, 쉬는 날 웬일이야? 과장,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왜,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회사가 아니라 과장도 도대체 재수씨 간수를 어떻게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게 진짜인지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또 비볐어. 오늘 아버지 칠순이라 호텔에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가 내 옆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둘이 라운지 바에 앉더니만 완전 방만 앉아봤지 둘이 물고 빨고. 더 가까이서 보니까 한 대리더라고. 네 마누라. 무슨 소리야? 와이프 지금 와인스쿨인가 뭔가 모임 갔어. 자네가 잘못 봤겠지. 와인스쿨? 와인스쿨 멤버가 남자랑 여자랑 2명이냐? 그리고 와인스쿨에 진한 스킨십이 왜 필요한데? 내가 이 소리 나올까 해서 사진도 찍었어. 사진 전송해 줄 테니까 네 마누라 네가 직접 확인해.
박 과장의 말을 들었을 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진이 전송되기 전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메시지 전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전송된 메시지엔 바다 호텔 라운지 바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와이프였고 그 옆엔 다른 남자가 와이프의 볼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볼에 키스를 하는 등 민망한 사진들이 끝도 없이 전송되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눈물이 없는 저인데 그날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며 울자 내 딸 사랑이는 아빠가 속상한 걸 아는 듯 곁에 와서 천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지 마. 아빠 아야 했어? 아빠 내가 치료해 줄게. 5살 딸내미도 아빠 눈물 한 방울에 위로라는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40이 다 된 와이프는 남편이 있건 말건 딴 남자와 희희낙낙 놀아나다니. 하지만 이 사진만 보고 무턱대고 아내를 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아내의 외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 과장, 오늘 이 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일단 아내가 모임이라고 위장하고 나가는 그 이상한 외출의 장소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전자상가를 찾아가 아내의 자동차에 붙일 작은 위치 추적기를 구입해 아내 몰래 달았습니다. 또 아내가 잠든 사이 매일 아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현장을 잡을지 막막했죠. 그런데 그때 딱 하고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탐정놀이를 좋아했던 저의 불알 친구. 결혼 후 연락 없이 지내다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미뤘는데 내 마누라 바람났다는 소식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걸려고 하니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저는 6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친구밖에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너 구란이구나. 야, 너 전화도 한 통 없어서 죽었나 살았나 했다. 그래, 잘 지내지? 나야 뭐 맨날 그렇지. 아니, 솔직히 네 소식 궁금해서 내 직업 정신을 좀 발휘할까 생각했지. 그런데 언젠가는 연락이 닿겠지 하고 기다렸어. 너도 나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 그래. 결혼하고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끼리 미안하긴. 그래. 예쁜 재수 씨는 잘 계시고? 그게... 왜? 상씨가 너 아직도 그거 하냐? 이 생활 청산하려고 이것저것 다 쑤셔봤는데 나는 이게 천성이더라고. 묻는 걸 보니 누구 좀 뒷조사하고 싶구나. 누군데? 그게 재수씨냐? 내가 이 짓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전화통화 소리만 들어도 척하면 척이야. 상씨가 아직 딸이 5살이야.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아휴, 결혼할 때도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되는데 걱정은 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쳤구만. 친구끼리 긴 말 안 해도 네 맘 다 안다. 자, 뭐부터 하면 되냐? 나 아직 잘 나가. 경찰도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정도야. 실력 죽지 않았다고. 상씨가 나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그냥 참고 사는 사람들 결국 이혼하더라. 이왕 할 거 위자료도 받고 딸내미 양육권이랑 친권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울지 말고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내 말 알겠어? 어릴 때부터 누구 뒷조사하는 게 취미였던 것이 천직으로 바뀐 친구. 심부름 센터를 차리고 난 후 부부가 서로를 의심해서 뒷조사를 하는 게 워낙 많아 친구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고 있다며 자신의 직업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 중 하나가 자신과 가장 친하게 된 친구라니 당시 친구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의리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친구는 그 뒤로 아주 조용히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저에게 당부했죠. 구라나,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포커페이스. 마누라가 뭔 짓을 하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정말 아내만 보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우리 사랑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저는 한동안 아내를 보며 거짓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친구는 봉투 하나와 USB를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내가 만난 의뢰인 가운데서도 이거라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 구라나, 너 억울한 거 이걸로 다 풀고 사랑이랑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든 네 마음이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 쓰길 바란다. 네가 그 여자랑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때까지 나도 네 마누라 유심히 지켜볼게. 자주 연락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 저는 그날 밤 봉투에 담긴 사진과 USB에 든 동영상을 봤습니다. 둘이 차에서 키스를 하고 호텔과 모텔을 수시로 드나들고 모텔 커튼 사이로 둘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격렬한 사랑을 나누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우리 집 주차장에서도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사랑이를 안아주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장이라도 잠자고 있는 아내한테 찬물 한 바가지를 붓고 싶었지만 친구의 말대로 적당한 때를 봐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겠다는 결심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의 재롱잔치 있는 거 알지? 난 오전 근무만 하고 어린이집으로 바로 갈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어쩌지? 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이번엔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사랑이가 엄마 찾을 텐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가는데 뭐 나까지. 별 신경 안 쓸 거야. 갔다 와서 선물 사들고 올게. 사랑이가 신경을 안 쓰는 걸까? 당신이 사랑이 신경을 안 쓰는 걸까? 아침부터 왜 이래 또. 엄마가 자기 딸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보여지는 것 외에도 내 잘못이 혹시 아이한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는 게 부모라고 하더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우리 사랑이한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중에 내 일에 대한 스펙을 쌓는 것도 다 사랑이를 위한 일이야. 엄마가 멋진 여성이 돼야 나중에 우리 사랑이도 엄마를 보며 멋진 여성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말이 그렇다면 그렇지. 오늘은 나 혼자 갔다 올게. 퇴근하고 봐.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기 때문입니다. 속이 아플 정도로 토를 하고 또 토를 해도 마음에 깊이 남은 아내에 대한 분노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서방, 속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약을 좀 사다 줄까? 자기 딸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장모님은 아실까요? 제가 아내와의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도 우리 사랑이를 애지중지 봐주시고 사위인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장인 장모님 때문에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어제 술 먹었던 게 잘못됐나 봐요. 아니,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먹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냥 회사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작은 스트레스들이죠. 일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야. 항상 건강 챙기고. 이따 사랑이 재롱잔치 갔다가 에미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지 말고 한정식 집에 가세나. 중요한 건 아닌데 자네 장인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맞다.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장모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자네가 매년 얼마나 잘 챙겼지 않나. 식당은 내가 예약해 놓을 테니 그리로 가세나. 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걱정하는 장모님을 뒤로 하고 출근을 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직장에서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과장. 요새 왜 이래? 나 이거 이사님한테 들고 갔다가 욕먹었어.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왜 이렇게 요즘 실수가 많아?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자네 승진도 물 건너가는 거 알지? 공든 탑 무너지는 거라고.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저 오늘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이 판국에 뭐 조퇴? 아유 머리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저는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사랑의 재롱잔치를 가기 위해 전속력을 다해 차를 밟았습니다. 딸의 무대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저렇게 예쁜 딸을 두고 우릴 배신한 아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롱잔치에 오지 않았고 장인 장모님과 저 사랑이는 장인어른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는 무슨 회사 일이 그리도 바쁘냐? 사랑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미안. 나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봐줘. 바깥 사람은 딸내미 재롱잔치라고 휴가까지 내고 왔는데 네가 하는 일은 무슨 벼슬이라도 되냐? 너 요즘 마음에 안 들어. 딴 데로 새지 말고 빨리 와. 예전 같았으면 장모님, 사랑이 엄마도 많이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도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사진 여러 장이 전송돼 있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껴안고 뽀뽀하고 20대 연인들 마냥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킨십을 해대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 찍힌 시간이 우리 사랑이 재롱잔치를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사진과 함께 문자도 보냈습니다. 구라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친구로서 말할게. 네 마누라 아내 자격도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모든 현장을 본 친구도 고심 끝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전 친구의 문자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이구나 라고 말이죠.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확인한 후 아내는 그제서야 식당에 도착했고 정말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도 미안해. 그리고 여긴 우리 거래처 상사님. 저녁 안 먹었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어. 괜찮죠, 아빠? 자기도 괜찮지? 아내가 데리고 온 남자는 잠시 후 공개할 영상 속 남자였습니다. 내 아내를 안고 내 아내를 탐한 나쁜 놈. 우리 가족을 박살낸 장본인이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이바람입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악수를 청하는 아내의 정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냥 가벼운 인사를 했습니다. 참 자기야, 우리 사랑이 재롱잔치 잘했어? 동영상 찍은 거 있지? 있으면 좀 보여줘. 있지 그럼. 그런데 장인 장모님 눈이 안 좋으시니까 내가 차에 노트북 가져와서 크게 보여줄게. 여튼 자기는 센스쟁이야. 얼른 차에 갔다 와. 저는 친구가 보낸 동영상과 사진을 노트북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습니다. 오늘이 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의 재롱잔치 영상을 틀었고 아이의 재롱잔치가 끝나자마자 아내의 모든 추잡한 진실이 담긴 동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저게 뭐냐? 아이고 망측해라. 사랑의 애미냐?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장인 장모님, 영상 속 여자는 사랑의 엄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랑의 엄마가 현재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 아니야? 내가 몇 달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당신이 바람핀 증거만 해도 차고 넘쳐. 그런데 우리 식구가 모인 자리에 저 자식을 버젓이 데리고 와? 여기가 당신 상견례 자리야? 그때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따귀를 날렸고 갈비를 자르라고 식당에서 내준 가위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딸 하나라고 오냐오냐 키웠는데 뭐 바람?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아빠가 뭔데? 아빠가 평생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래, 오늘 다 까발려진 김에 이야기할게.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 없인 평생 못 살아. 사랑이 아빠한테도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나도 내 인생 찾고 싶다고. 네 인생? 세상 천지 애 딸린 유부녀가 맨날 야근에 출장해. 그리고 네가 이러는 거 막은 사람이 지금 여기 누가 있어? 그리고 어서방도 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랑의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맨날 똑같은 월급에 발전도 없는 사랑의 아빠 이제 지겨워졌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날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난 이만 사라져 줄게. 사랑아 가자. 자기도 일어나요. 안 돼. 사랑이는 안 돼. 비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엄마. 그래 사랑아. 엄마랑 가자. 애 울어서 숨 넘어가기 전에 비켜. 안 비켜? 이 상황은 제가 예측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아내의 외도를 알리고 사랑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저는 조용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랑이만 제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돈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제 생각이라도 읽은 듯 장인어른 생신에 상간남을 데려왔고 아이를 안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서방 나 좀 살려주게. 사랑의 애미 얼른 가서 데려올 수 없겠나? 저 기집애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봐봐. 나도 저 기집애 없는 자식으로 치고 살 거니까 어서방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하지 마. 어서방, 오늘은 다들 충격일 테니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함세.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네 상처받은 마음 보상해 주겠네. 내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야. 정말 면목이 없네. 그 사건 이후 저는 매일 술을 밥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몰랐다면 우리 식구는 그냥 행복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남자였다면 아내가 외도를 하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사랑이가 있기에 저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장인 장모님의 연락도 받기 싫었고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싫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울려대니까 혹시 사랑의 일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 사랑이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한미모 씨 남편분 되시죠? 남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슨 일이죠? 오늘 아침에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시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내분 외에 남자 동승자 1명 그리고 5세 정도로 추정되는 여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한미모 씨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충격이 크신지 지금 병원에 계셔서 시신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죽다니. 그리고 내 생때 같은 내 딸이 죽다니.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하얀 천에 덮인 시신 3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가스차라 충격이 가해졌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축 늘어진 사랑이의 차가운 손을 만지고 또 만지고, 저는 시신 안치실에서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늘은 이리도 제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이제 고작 5살입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병원이 떠나갈 듯 하루 종일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저히 제 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1분만 더, 아니 1초만 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손을 잡아보고 싶어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다름 아닌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이쁜 손주 대신 날 데려가지. 왜 이 불쌍한 것을, 왜? 에휴. 처음부터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서 벌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살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자네 살릴 것에. 또다시 내 자식을 잃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서방. 어서방.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했던 아내와 사랑하는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자살 기도를 수십 차례나 했지만 죽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석 달을 먹지도 않고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서방, 날쌔. 네. 자네한테 더 일찍 가보려고 했는데 자네 장모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장모님이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장례 치르고 말을 안 해. 불러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창문만 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자네가 왜. 내가 죄인이지. 어서방, 자는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나는 이제 자네가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길 바랄 뿐이야. 안 그럼 나도 살 이유가 없어. 어서방. 장인어른은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우리 딸 사랑이에게 아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편의점을 제게 넘기셨고 저는 알바생도 쓰지 않고 3년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잡생각이 안 들 것 같았거든요. 고속도로 편의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 번씩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사랑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왜 나한텐 어려운 일이 된 건지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인 그저 그런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우며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하며 꼬마 손님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에 있는 점, 그리고 눈 옆에 난 흐릿한 상처, 그리고 죽은 아내를 닮은 초롱초롱한 눈까지. 정말 저는 사랑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네? 너 이름이 뭐야? 아저씨, 아파요. 너 사랑이 맞지? 사랑이 맞지? 아빠야, 아빠라고. 그때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를 얼른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곤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돌아와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내 딸한테 그랬어? 혹시 아이 이름이 사랑이 아닌가요? 그리고 8살이고요. 그걸 당신이 왜 알아야 하는데? 당신 수상해. 당신 어린이 성범죄자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3년 전에 하늘로 간 제 딸이랑 너무 닮아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놀랐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어도 자식 잃은 슬픔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아무나 붙잡고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애가 아까 계산도 하기 전에 먹었던 거라 계산하고 갈게요. 저는 그 남자의 말 중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게 무슨 말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시신도 확인했고 사랑이 장례까지 치렀는데 부모 마음이 그런지 그 아이가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세 식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수백 번은 망설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차에 타려는 부부를 향해 저는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 왜요? 또 우리 애가 계산 안 한 게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너무 미안해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요. 자기야, 그냥 가자. 지수 엄마, 아직 체크인 하려면 시간이 좀 남네. 뭐 그쪽이나 나나 사연 있는 사람 같아 보이니 그러시죠. 그때 아이와 엄마는 저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고 결국 아이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일도 안 된 딸 세상 보내고 폐인처럼 살다가 지금 우리 지수를 만나 요즘은 감사하며 삽니다. 지수라고 하셨죠? 따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요. 저희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됐어요. 사실 저희한테는 이 휴게소가 아주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의미 있는 장소요? 아내랑 서울을 좀 벗어나 멀리 좀 떠나보자 하고 여행을 떠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웬 아이 하나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잃어버렸나 보다 해서 저희는 미아 신고도 했고 별별 방법을 동원해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CCTV를 보니 한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차를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지만 저런 파렴치한이 있나 해서 아이를 복지시설에 맡기고 떠나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한 달만 봐주고 좋은 가정에 보내주자란 마음으로 지냈는데 아내가 지수를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보내지 않았고 우리 식구가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 눈 옆에 난 작은 상처 아시죠? 그건 언제 다친 건가요? 그건 지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아이를 씻기면서 지수 엄마가 봤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전 3년 전에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따님이 꼭 제 딸 같아서요. 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저씨가 지수한테 궁금한 게 있대. 지수가 알려줄 수 있겠어? 그때 그 편의점 아저씨 아니야? 그래, 맞아. 편의점 아저씨. 지수 주려고 지수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도 가져오셨네. 이거 장난감 들어있는 건데 열어봐야지. 초콜릿이 대수겠습니까? 저 아이가 정말 제 딸이 맞다면 전 하늘에 별도 따다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꼭 알고 싶지만 제게 너무 아픈 질문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지수야, 저번에 아저씨가 미안해. 아저씨 딸이랑 지수가 너무 닮아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아저씨 딸이 나랑 닮았다고요? 난 우리 엄마 아빠 닮았는데. 그럼. 그런데 아저씨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지수, 아저씨가 있는 편의점 그 휴게소 와본 적 있다고 했지? 언제 왔는지 기억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뽑기 하자고 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뽑기? 사실 이 휴게소 근처에서 당시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대요. 부부로 추정되는 두 남녀랑 여자아이, 지수 부모를 찾아주려 했었는데 경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고 차량에 탔던 여자가
지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엄마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아이의 부모한테 허락을 구한 후 아이의 머리카락을 구하게 됐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날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확인하니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보내준 결과지였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 3년 만에 죽었던 딸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부모에게 달려가 결과지를 보여줬고 아이 엄마와 아빠는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 사랑이에게 설명을 했고 드디어 사랑이와 만날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당장 장인 장모님께 알렸습니다. 사랑이가 살아있다고? 네, 장인어른. 사랑이가 살아있었어요. 친자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확실히 제 딸이 맞다고요. 지금 사랑이 어딨나? 응? 어딨어? 사랑이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 장모님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장인어른과 사랑이를 만날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보, 사랑이 할머니, 우리 사랑이가 살아있대. 말 좀 해봐, 제발. 당신이 사랑하는 손녀 얼굴 봐야지. 사랑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장모님은 여전히 창문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랑이.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는 조심스럽게 걸어오며 제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빠 올 때 아야 했다고 치료해 준 거 기억나? 사랑아, 아빠 기억나? 아빠는 사랑이랑 보낸 시간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재롱잔치 할 때 아빠가 나 5살이라고 장미꽃 5송이 줬는데.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지금 1000송이 10,000송이도 사줄 수 있어. 그때 사랑이는 장모님 곁으로 가 장모님을 안아주었고 사랑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까먹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 나 기억나요? 할머니. 장모님은 순간 긴 호흡을 하시고는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손녀. 에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다니. 저는 정말 이런 일은 영화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아내의 외도가 시작된 이후 철저히 뭉개지고 찢겨져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난 후 온 세상이 무지개색으로 보였고 제 인생은 다시 빛을 찾게 됐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생각나는 거 그려봤어. 우와, 우리 사랑의 그림 실력 보통이 아닌데? 여긴 할아버지, 그리고 여긴 할머니, 그리고 아빠. 그런데 다정히 붙어있던 우리 네 식구의 그림 속에 멀리 떨어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아, 이건 누구야? 엄마. 뭐? 엄마 예뻤잖아. 그림처럼. 그 모진 짓을 한 엄마인데도 엄마를 예쁘게 그린 착한 우리 딸. 그런데 왜 떨어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이를 꼭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못난 부모를 이해해주고 기억해주는 우리 딸.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특히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다시 살아와 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말이죠. 이제 제 딸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없는 곳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언제나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자식의 거울이 돼줄 수 있는 부모가 돼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아이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